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뒤늦게 만난 아빠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있는데, 이제는 저의 사연도 공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로 자랐는데,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부모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뼛속까지 나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시댁에서 노비처럼 살았고, 여기에 가스라이팅까지 당해서 제 인생이 참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기적적으로 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사연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이후 행복해진 저의 인생까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보육원 원장님의 말씀으로는 제가 3살 때 길에서 혼자 서 있었고, 그래서 보육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시설 안에 있던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였어요. 학교에 가서도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노는 게 익숙하게 되었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가지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친구들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면 나의 친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혹시 일부러 나를 버린 건 아닌지, 그 어린 나이에 별별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보육원은 만 18세가 되면 독립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 시기가 되어 나갈 준비를 했고, 퇴소 시 나오는 정착금을 받아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퇴소 전 듣기로는 연고 없이 사회에 나가서 사고를 당하거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나쁜 길로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가자마자 제가 거주할 수 있는 고시원을 알아보았고 바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알바는 범죄 빼고는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시급이 적든 많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평생 고시원에서 살 수도 없으니 돈을 모아 원룸으로 이사가고 그 이후 전세라도 얻을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이며 밤이며 일하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바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정말 피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사실 몸이 힘들어도 기댈 가족이 있었다면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하며 돈을 모았고, 알바로는 목돈이 모이지 않자 작은 회사의 사무보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알바하는 식당의 사장님이 소개를 해주신 곳인데 벌이가 달라지니 돈이 잘 모였습니다. 그렇게 5년 넘게 돈을 모아 드디어 싼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작았지만 고시원보다 나았고 집안에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이며 주방까지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때가 제 나이 24살이었는데 전문대라도 나와야 더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비싼 등록금 마련은 어려웠고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방통대를 보고는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고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죠.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공부를 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으니 잠이 부족해도 할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깜빡 졸다가 급하게 내리느라고 가방을 놓고 내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글쎄 지금 당장 찾아드리기 어렵다니까요.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학교 책이랑 지갑도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실물센터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지갑 안에 혹시 신분증도 있어요? 네, 학생증 있어요. 그럼 제가 연락처 두고 갈 테니까 혹시라도 가방 찾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꼭이요. 저는
그렇게 영무원에게 부탁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바로 다음날 가방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고 바로 지하철로 갔습니다. 헌데 어떤 남성이 제 가방을 끌어안고는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셨어요? 저기 저분이 그쪽 가방을 직접 들고 왔는데 진짜 주인이 찾아가는 걸 눈으로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가방 주인이세요? 네, 맞아요. 제 가방이에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마 제 옆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가방만 두고 내리시는 걸 봤는데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일단 가방만 챙겨서 볼일 보고 찾아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다 너무 늦어서 오늘 들고 왔어요. 주인을 바로 찾아서 너무 다행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제가 차라도, 아니,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그럼 지금 잠깐 시간 되는데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렇게 저는 극적으로 가방을 다시 찾았고 그 사람과 카페에서 차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수영이라고 해요. 저는 김대호입니다. 그런데 가방 주인을 찾아드려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열어봤는데요. 학생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방통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랑 지갑까지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이라 꼭 찾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일이죠. 저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제 가방을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라 제가 커피도 대접하고 밥도 사려고 했는데 서로 일이 있어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정말 자주 왔는데 제가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도 하는 걸 잘 알았기에 항상 배려하며 제 시간에 맞춰주는 모습에 제가 점점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만나러 올 때면 손에는 꼭 꽃 한 송이가 들려져 있었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저를 위해 하루에 30분, 길면 1시간 이렇게 만나곤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8살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만날 때마다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남편을 만난 지 1년 정도 지나고 난 후 저에게 결혼을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할 일도 있었기에 당장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오빠, 나 아직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대학은 마쳐야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하면 혼자 지내지 않아도 되고 너 계속 공부하게 해줄게. 결혼하고도 공부에 방해 안 되게 할게. 응? 정말 약속해. 오빠 부모님이 날 별로 반기지 않아 하실 것 같아. 내가 다 말했어. 그런데 나만 좋으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셨다니까? 정말이야? 내가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아셔? 그래, 다 말씀드렸어. 상관없으시대. 그리고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만 계시는데 며느리 들어오면 딸처럼 대해줄 거라고 하셨다고. 그래도 좀 걱정되는데. 남편은 제가 당장 결혼할 형편이 못 되는 걸 알면서도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학업이라도 마치고 결혼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랑 살면서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마음이 기울긴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로움에 사무쳐 울다 지쳐 잠든 날도 많았고 이제는 회사 다니며 공부도 할 수 있어 전보다 좋아지긴 했으나 남편과 함께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남편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제가 고아여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그냥 말씀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엄마! 수영이 왔어! 그래. 어서 와요. 대우 아빠 먼저 떠나고 단둘이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하길래 내가 보자고 했어요. 앉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원래 조용한 성격인가? 수영이 되게 얌전해 조용하고. 아들, 나 아가씨한테 물어봤어. 응, 성격이 좀 그런 편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 조용했어요. 보육원에서도 계속 내성적이었고요. 그렇구나. 성격이야 뭐 바꿀 수 있으니 차차 적응하면 될 거고. 결혼하면 아무래도 당장 분가는 어려울 텐데 괜찮아요? 전 좋아요. 다 같이 모여 살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일단 둘이 결혼하면 지금 이 집에서 다 같이 살면 될 거고 살림살이도 다 그대로 쓰면 될 것 같네. 혹시 사고 싶은 가구나 가전 있으면 알아서 사와도 좋고. 거봐, 우리 엄마가 좋아하신다고 했지? 생각했던 것보다 예비 시모는 제가 고아인 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의 조용한 성격이 좀 마음에 걸려 하시는 듯 했는데 그건 눈치껏 행동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혼자 지내면서 힘들었던 날들을 떠올리며 이제 정말 가족이 생겼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반지와 시모에게는 옷 한 벌 해드렸습니다. 더 좋은 것도 해가고 싶었으나 여유가 되지 않았기에 살면서 정말 잘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다 왔습니다. 남들 다 가든 해외여행은 아니었지만 그마저도 과분했습니다. 보육원을 나와 고생고생하며 살 거라 생각했는데 가정도 꾸리고 이제 남들처럼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도 더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는 다니던 회사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평소처럼 공부도 했습니다. 물론 시모의 아침과 저녁은 제가 챙겼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식당으로 출근을 하면 집안 청소 및 설거지를 빠르게 끝내고 저도 출근을 했죠. 전보다 더 바쁜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정말 마음은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남편이 대뜸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해? 같이 벌면 여보도 좋은 거 아니야? 우리 결혼했고 너도 우리 가족 됐으니 엄마가 식당에 나와서 일하라고 하셔. 뭐? 그건 좀 그런데 나도 회사 다닌 지 오래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는 거 이거 적은 금액 아니잖아. 그리고 나 계속 일하고 싶단 말이야. 너는 어떻게 결혼 전처럼 살려고 해? 이제 엄마 말도 좀 들어야지. 너 나랑 놀려고 결혼한 거야? 가족이면 서로 일도 돕고 그런 거라고. 아니 그래서 나도 집 청소하고 빨래 그리고 밥도 하잖아. 그걸로 부족해? 아이, 몰라. 난 얘기했다. 또 할 말 있으면 그건 엄마랑 얘기해. 난 모르겠다. 남편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에 나와 일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 공부는 계속해도 괜찮다고 했으나 회사에 대해선 아무 얘기도 나눈 게 없었기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학교만 졸업하면 더 좋은 회사로 옮길 생각을 했었으니 어차피 그만둘 거 지금 그만둘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결정만 남겨놓고 있던 상황에서 시모가 또다시 회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예,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네, 어머님.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그래. 오늘은 좀 일찍 맞춰서 대호가 뒷정리한다고 하길래 나 먼저 들어왔다. 그런데 너 회사는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언제까지 나가는 거야? 그만둔다고 들었는데. 네? 저 아직 대호 씨한테도 그만둔다고는 안 했는데. 아니, 시집 왔으면 시부 말도 따를 줄 알아야지. 식당 일이 바쁜데 너 같으면 알바를 쓰겠니? 가족이 서로 돕겠니? 너 회사 그만두고 식당에 나와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아. 인건비도 아끼고. 당장 정리해. 알았지? 저는 결혼할 때 해온 것도 없고 고아 출신임에도 아무 말 없이 받아준 것에 대해서 시모의 말을 듣는 것이 보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모가 말은 좀 세게 하긴 하는데 잘해줄 때는 정말 잘해줍니다. 가끔씩 입으라고 옷도 사다 주시고 생일이면 외식도 했죠. 또 공부에 대해서는 아무 터치도 안 하셔서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어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돼지갈비 전문점으로 낮에는 백반을 팔고 저녁에는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밤늦게야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는 점점 할 시간이 없어졌고 이런 상황에 공부한다고 먼저 집에 오거나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들 고생하는데 저 혼자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휴학을 하게 되었고 기간이 정해져 있어 더 이상의 휴학이 어려워지자 미등록으로 인한 재적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원하는 공부도 못하게 되자 결국 남편에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결혼해서도 공부는 계속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누가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 학교 그만두라고 안 했는데 왜 그래? 그럼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데 새벽에 나갔다가 밤 12시 넘어서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해? 방통대는 출석 수업도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야, 솔직히 결혼해서 혼자 살 때처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혼자 우리 집에서 자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마누라의 우리 엄마한테는 며느리인데 뭐가 우선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그래도 내가 대학 졸업장 따고 좋은 회사 가고 싶은 게 꿈인 건 여보도 알고 있잖아. 알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다 알지. 그런데 어떡해. 당장 식당에 일할 사람 부족하고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하는 게 맞지. 조금만 더 고생해. 내가 다른 동네에 가게 새로 차리면 자기 사모님 소리 들을 거니까 공부 그까짓 거 안 해도 된다고. 남편은 결혼 전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알지만 회사까지 그만두게 했으면 적어도 공부는 계속할 수 있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에 와서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남편은 불 끄라고 하고 거실에 나가서 하려니 시모도 거실에 불 켜놓지 말라고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몇 번은 구석에서 스탠드 켜고 몰래 공부를 했는데 새벽같이 식당에 나가야 하니 너무 피곤했습니다.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공부에 집중도 잘 되지 않아 결국 다음을 기약해야 했죠. 저는 그래서 식당에 나가 일이라도 더 잘하면 혹시나 기회가 생길까 싶어 평소보다 더 애썼습니다. 그런데 저의 내성적인 성격이 문제였네요. 손님이 오면 크게 인사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아니 너는 식당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손님을 그렇게 대해? 단골 손님 다 놓칠 셈이야? 아유 답답해. 아직까지 네가 20대인 줄 알아? 벌써 30이 훌쩍 넘었으면 나이값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저도 성격이 이래서 잘 못하겠어요. 일이라도 빠릿빠릿하게 하면 몰라. 느려 터져서는. 그래 수영아, 너 좀 느리긴 해. 좀 빨리 좀 해봐. 수저도 빨리 닦아서 통에 다 넣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저건 타고난 거라 못 고쳐.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 있는 며느리 드리는 건데. 부모가 없으니 어떤 사람 자식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 팔자야. 그동안 부모 없이 자라서 저렇다는 말은 정말 안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항상 내 편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마저 시모의 편을 들며 나를 같이 구박하니 더 서러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시댁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 솔직히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혼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겐 남편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시모와 남편이 구박은 해도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평소 막말을 하며 구박하다가 며칠 뒤 저를 데리고 나가서는 옷도 사주고 먹고 싶은 건 없냐면서 잘해줬죠. 그리고 식당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이해하라는 말까지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또 넘어갔죠. 얘 수영아, 너무 서운해 마라.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리고 네가 그런 성격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부모님이 그렇게 물려주신 걸 어쩌니 그냥 살아야지. 하지만 식당에서는 좀 더 노력해야 돼. 빨리 움직이고 인사도 좀 크게 하고
알았지?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그거다. 네, 어머님. 알겠어요. 엄마, 수영이가 바보야? 그 정도면 다 알아들어. 그치, 수영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잘 되라고. 더 잘하라고. 그럼 알고 있어.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결혼할 때 뭐 값비싼 혼수를 바랬니? 시집살이를 시키니? 식당 끝나면 아무 터지도 안 하는데 너 복 받은 거야. 내일부터는 잘해보자, 아가. 저는 이때만 해도 이게 정말 다 진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스라이팅이었어요. 마치 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몰아가고 당장 못되게 했다가 나중에는 잘해주는 게 반복이었죠. 그렇게 또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 때가 지나 한가해졌고 시모와 남편은 재료를 사러 잠시 나갔습니다. 그때 행색이 남루한 노인이 식당을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혹시나 밥이 먹고 싶어서 그런가 싶어 여쭤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제가 팔을 잡고 끌고 와서 공짜로 밥을 내줬습니다. 이거 드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드셔도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 식사 거르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밥이랑 반찬 몇 가지만 내온 거니까 그냥 드시고 가세요. 저는 메뉴판대로 드리긴 좀 그래서 밥이랑 반찬 몇 가지 그리고 가족들이 먹으려고 따로 끓여놓은 국을 데워서 한 상 차려드렸습니다. 푸짐하지는 않아도 한 끼 먹기에는 충분한 식사였죠. 고마워요.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그렇게 노인은 밥알 한 돌 남기지 않고 반찬도 모두 깨끗하게 다 드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너무 뿌듯했고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그때 시모와 남편이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저 노인 내 뭐 시켜서 먹은 거야? 상 차린 게 왜 저래? 아, 그게 돈은? 왜 나가는데 계산은 안 해? 시모가 그렇게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는데 노인은 나가다 말고 저를 한참이나 쳐다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분이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제가 밥을 차려드린 거예요. 저희 밥 먹으려고 싸온 반찬들로 드린 거라서 좀 받기가 그렇더라고요. 뭐야? 아니, 너 미쳤어? 그러면서 제 뺨을 때리는데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몇몇 손님들이 이 모습을 다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막말을 해댔죠. 네가 뭔데 밥을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하니? 이 식당이 네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파는 건 드리지 않았어요. 저 밥은 쌀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야? 네가 사는 거 아니라고 마음대로 해도 돼? 너 왜 그랬어? 이런 건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냅둬야지. 저런 거지한테 밥 공짜로 준 거 소문나면 몰려온다고. 그럼 그때 가서 네가 책임질 거야? 아니, 넌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 참나. 이래서 사람 근본이 중요해, 근본이. 호화 주제 어디서 선심을 쓰고 있어? 어머님,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건 잘못했지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세요? 뭐야? 뭘 잘했다고 입을 여니? 어? 네가 고아라서 고아라고 한 건데 내 말이 틀렸어? 처음 인사 왔을 때 답답한 성격이 걸렸는데 하는 짓도 어쩜 저 모양이야. 짜증나 아주. 사람 세워놓고 온갖 막말을 하는데 멀쩡할 사람이 있겠어요? 결국 저는 그날 이후 몸살이 나서 며칠 동안 식당에 나가지 못했고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시모의 눈에는 안 좋게 보였는지 아침에 남편과 함께 나가면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꼴보기가 싫으니? 넌 골라도 어쩜 저런 애를 골라왔어?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한테 대접은 못 받아도 내가 수발은 안 들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난 착해서 골랐지. 조용조용하니 말대꾸도 안 할 것 같고 시키는 거 잘하게 생겼잖아. 부모도 없겠다. 장인장모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래, 우리 아들 말도 맞는데 쟤 너무 아니지 않냐?
방만 축내고 대체 하는 게 뭐야? 식당 일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지가 공부를 한다고 하질 않나? 아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밖에서 저런 얘기가 들려오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당장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처음에는 부모도 없는 나를 받아주고 잘해주니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며 살아야겠다 싶었지만 점점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것만 같았고 마치 노비 부리듯 하는 모습에 내가 속았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남편이 안 해주면 그만이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약을 먹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시모와 남편이 일을 마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방문을 벌컥 열더니 야, 너 오늘 어떤 손님 찾아왔는데 남자더라? 무슨 사이야? 어? 누구? 나 아는 사람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나 만나기 전에 누구랑 만났는지 내가 알 게 뭐냐고. 내일 또 온다고 하던데 내일 식당 나와라. 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밥값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는데 거실에서 시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쟤 아직도 누워있어? 그 남자랑은 무슨 관계래? 몰라요. 어떻게 만난 건지. 내일 또 온다니까 보면 알겠죠. 저는 몸이 다 낫지 않았지만 계속 누워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다음날 기운내서 식당에 같이 나갔습니다. 몸이 아프니 평소보다 더 느려진 탓에 구박은 더 심해졌고 항상 듣던 말이라 이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남편이 말한 그 남자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어제 왔었던 사람인데 최수영 씨 오늘 나오셨어요? 제가 최수영인데 누구세요? 둘이 아는 사람 아니었어? 대체 누구신데 우리 와이프를 찾아요? 그게 잠시만요. 이 남자는 갑자기 식당을 나갔다가 얼마 전 오셨던 그 노인분을 모시고 다시 왔습니다. 맞네, 이 처자 맞아. 나 알죠?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하러 또 오신 거예요?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전에 남편이 공짜로 밥 줘서 계속 오면 책임질 거냐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밥값 내러 왔어요. 아니, 그건 메뉴판에도 없는 거라.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자, 받아요. 5만 원인데 부족하면 더 내고. 아니, 저희 백반도 9천 원인데 5만 원이나 주셨어요. 그럼 거슬러 드릴게요. 아니 준다는데 그냥 받아. 뭐 거슬러 줘. 그래요, 받아요. 내가 고마워서 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제 남편에게 잠깐 저와 얘기를 나눠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근무 시간이니 혹시나 그때처럼 또 혼날까 싶어 미리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을 하셔야 허락을 하든 하죠. 지금 일하는 중이라 따로 시간 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딱 3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빨리 나눠야 할 것 같으니 음식은 먹었다 치고 음식값을 지불하면 어떨까요? 뭐 그럼 그러시던가요. 저기 안쪽에 있는 테이블로 가세요. 야, 너 여기 빨리 끝내라. 엄마 화나면 무서운 거 알지? 저는 알겠다고 한 뒤 저를 찾아온 두 사람과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주로 아동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런데 저는 왜 보자고 하신 건지.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그런데 며칠 전 여기서 공짜 밥을 얻어먹고 왔다고 하시면서 같이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얘기할게. 내 친구 중에 누뚱이 딸을 어릴 때 잃어버려서 평생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애기 사진을 항상 품에 안고 다니니 주변에서 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또 그 친구랑 친하다 보니 만날 때마다 보는데 처자랑 너무 닮아서 내가 그날도 빤히 쳐다봤던 거요.
거기다 듣기로는 구하라고 했던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마 말도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닮았길래요?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저는 그렇게 한참 얘기를 듣고 멍하니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오더니 빨리 일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저에게 명함 한 장을 주는데 보니까 유명한 건설사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주머니에 넣었고 남편은 그걸 모르니 저에게 또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뭐냐? 저 노인 아는 사람 딸이랑 너랑 닮았다고 하는 게 정말이야? 그렇다나 봐. 아, 진짜 네 팔자 왜 그러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라 해도 저 행색을 봐라. 거짓골을 하고. 친구면 똑같겠지. 아빠라고 찾았는데 그 집은 어떡할래? 설마 너 우리 집에 네 아빠란 사람까지 빌붙게 할 건 아니겠지? 내가 미리 말해놓는데 우리 엄마 알기 전에 조용히 해결해라. 그리고 빨리 일어나. 손님 올 시간이야.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빠를 찾게 된다면 엄마도 볼 수 있고 또 어쩌다 내가 보육원을 가게 된 건지도 알 수 있을 테니 최대한 빨리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만일 내가 친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기대감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더는 시간을 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개인 볼일을 보려면 시모나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외출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인분의 아들이라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자주 연락을 하면서 지냈는데 보육원을 통해 제가 오기 전 어디에 있었고 누구의 손에 끌려왔는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둥이 딸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시다는 그분의 얘기도 들으며 정말 저와 그분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죠. 아무 조사 없이 바로 만나서 만약 아니라고 하면 서로 실망이 클 테니 그 전에 어느 정도 조사를 하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어릴 때 혼자 서 있던 장소와 제 아빠로 추정되는 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직접 만나 확인하고 싶었죠. 어머님, 제가 내일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식당은 오후에 나와도 될까요? 뭐? 너 오전에 제일 바쁜 거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시끄럽다. 너 할 거 다 해놓고 나가는 거면 몰라도 안 돼. 정말 중요한 일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일인데?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어머, 얘 좀 봐. 뭐? 갔다 와서 말을 해? 뭐 이런 게 다 있어? 보육원 수준이 그렇지.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켰을 리가. 난 허락한 적 없다. 식당에서 안 보이면 각오해.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따라간다고 하거나 혹은 시모처럼 절대 안 된다고 할 게 뻔해서 아예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죠.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고 식당에 나갈 것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설거지까지 하고 슬슬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시모가 같이 가야 한다며 현관에 서서 저를 기다리더라고요. 너 안 나오고 뭐하니? 설거지가 좀 남았는데 먼저 가세요. 금방 갈게요. 그래, 엄마, 우리 먼저 가자.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쟤 오늘 어디 간다고 하던데 내가 허락 안 해줬어. 말 안 하고 나가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같이 나가야 이따 딴짓 못하지. 뭐? 너 진짜야? 어디 나가려고? 빨리 말해. 아니야, 아무것도. 잠시만요.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저는 그렇게 식당에 같이 나갔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어떻게든 나갔다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전과 달리 계속 저를 감시하듯 쳐다보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이유로 설명했고 대신 남편과 동행하는 조건으로 금방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겨우 허락을 받아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세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노인분과 그 아들 그리고 노인의 친구분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야,
너 혹시라도 거지면 딸 아닌 척 해야 된다. 알았지? 잘 판단해. 너한테도 좋을 거 없잖아. 당신은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 나 혼자 만나고 싶은데. 뭐라는 거야? 내가 남편인데 왜? 나도 같이 갈 거야. 너 또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게 뻔한데. 안 돼, 안 돼. 같이 가.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들어갔고 처음 그분을 딱 보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의자에 앉았는데 이름이 최수영이라고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 올해 35살이에요. 아이고, 지금 내 딸이 살아있었으면 딱 그 나이인데. 여기 사진이요. 그분은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꼬깃꼬깃한 작은 사진 속에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많이 닮아 있어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죠. 내가 40에 딸을 낳고 여기저기 좋은 곳 구경시켜준다고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딱 한 번 손을 놓쳤는데 그때 잃어버려서. 애엄마는 애 잃어버리고 병이 나서 먼저 세상 뜨고 나도 죽기 전에 딸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면 제가 딸인 게 맞는 듯 했지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친자검사가 필요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대학병원으로 향했고 머리카락 채취와 손발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는 저희는 병원에서 헤어졌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남편은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해대는데요. 수영아, 아니 아까 그 노인들 말이야. 옷차림이 장난이 아니던데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지 아니었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은 어머님이 거지라면 버릴 거야? 뭐? 야, 그게 무슨 막말이야. 우리 엄마가 무슨 거지야? 당신이 그랬잖아. 친아빠라고 해도 거지라면 모른 척하라며. 그거야. 여태 서로 모르고 살다가 혹시나 우리 집 식당 하는 거 보면 달라붙으면 어쩌나 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돈 좀 있어 보이더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분이 저의 친아빠가 맞다면 정말 돈이라도 뜯어낼 것 같았죠. 제 아빠라고 주장하는 분은 중견기업의 대표라고 하셨으니 남편이나 시모가 절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빨리 들어가서 재료 다듬고 밀린 설거지나 해라. 네, 아우 답답해. 쟤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내내 이러기만 하고 싹싹한 구석이 없단 말이야.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아까 보니까 얼마 전에 밥 먹고 갔던 그 거지 행색으로 온 노인 있지. 오늘 정장 빼입고 왔는데 포스가 장난 아니었다니까. 거기다 수입차도 타고 왔고 수영이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돈 많아 보였어. 정말? 그럼 혹시 제가 부잣집 딸인가? 어머, 그럼 어떡하지? 우리 뭐 집이라도 한 채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 그동안 수영이한테 못되게 한 거 그거 어떡해. 수영이가 그거 다 얘기하면. 어머나 어떡하지? 아니 뭐 그동안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그리고 괜히 뭐라고 했니? 일 못하니까 혼 좀 낸 거지. 아 몰라. 암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말만 들어서는 얼추 부녀지간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려고 친자검사 의뢰하고 왔어. 언제 나온대? 3일 걸린대. 아, 궁금하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정말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마치 연애할 때처럼요. 저는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건데 사실 이 사람의 본성은 이게 아니었죠. 시모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저를 평소처럼 구박하고 못되게 했습니다. 먼저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뒷정리를 맡기는 건 물론 손님이 보는 앞에서 자기 기분이 나쁘면 언제든 소리치는 사람이었죠. 3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만일 아니라고 나온다면 저는 계속해서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데 더는 견디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친자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고 저는 전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제 부모라도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 많아도 시모 같은 부모보다 100배 1000배 나으니까요. 결과를 듣기 위해 남편과 함께 검사를 했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혼자 가겠다고 해도 끝까지 같이 가서 들어야겠다고 하니 떼어놓고 갈 수가 없었네요. 도착해보니 노인의 친구분께서는 이미 와 계셨고 인사를 나눈 뒤 바로 결과 확인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결과가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주 푹 잤습니다. 좋은 꿈도 꿨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궁금하시죠? 자, 여기 결과서 받으세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서를 받아들고는 살펴보는데 숫자가 쭉 나오더니 하단에 친자 확률이 99.999%라고 써 있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 더 가까이 봤는데도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수영아, 내 딸이구나. 내 딸이야. 이리 와, 안아보자. 아빠! 정말 아빠예요? 저는 아빠를 끌어안고는 엉엉 울었습니다. 혹시나 꿈일까 손으로 허벅지를 꼬집었는데 엄청 아프더라고요. 꿈 아니야, 수영아. 일단 너 이름부터 바꿔야겠다. 최수영이 아니라 박수영으로. 네, 아빠.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저 안 믿어져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선생님, 정말 친자 확률 이거 정확한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온 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인어른,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수영이 남편입니다. 그래요. 우리 수영이하고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시간 내서 사부인하고 다 같이 식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기쁜 날인데 수영아,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 수영아, 다녀와. 나 그럼 식당 일은 어떡하고 어머님 또 화내실 텐데. 아이, 저는 무슨 소리야. 가도 돼. 식당은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은 확 바뀐 태도를 보이며 식당을 신경 쓰지 말고 아빠를 따라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와 함께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낙골당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는 이번엔 본가로 가서 언니와 형부,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조카들까지 만났습니다. 그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했고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느껴질 만큼 모두가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본가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뭐? 아니, 처제 거기 식당 아니야? 그래.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렇게 구박을 했단 말이야? 네 형부 변호사야. 너 거기서 나와. 우리가 도와줄게. 응? 가족들 모두 제 얘기에 화를 내며 당장 찾아가자고 난리였는데 제가 식당 이름을 말하자 언니가 SNS에서 본 적이 있다며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시모에게 구박당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멀리서 줌으로 찍은 걸로 보아 손님이 찍어 올린 것 같았어요. 조회수가 상당했고 댓글에는 누가 식당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이게 영상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여서 더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세상에, 그러고 보니 혼나고 있는 사람이 수영이 많네. 와, 너네 시모 어쩜 이래? 너 당장 이혼해. 그런 집에 내 동생 못 둬. 나 실은 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남편이 해주지도 않을 것 같아. 이혼하고 나서도 혼자 살면 찾아올 것 같고 무서웠어.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너 당장 이혼해. 내가 그 집 가만 안 둬. 절대로. 아빠는 그렇게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가자고 했고 시모와 남편을 보자
저는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어이, 장인어른 오셨어요. 그런데 너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전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이혼해줘. 우리 수영이한테 그동안 한 짓 다 들었네. 내가 두 사람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조용히 이혼 도장 찍으면 그냥 돌아가겠네. 아니, 뭐라고요? 이혼? 참나. 네, 이혼해드리죠. 그 대신 돈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돈이요? 얘가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맨몸으로 왔어요. 옷 한 벌 해준 게 전부라고요. 그동안 먹고 자고 또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릇 깨먹은 것까지 하면 1억은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어디 두 사람 만날 수나 있었겠어요? 그거 다 내 덕이에요, 내 덕. 시모는 1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했고 자기 덕에 아빠와 제가 만난 거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빠는 절대 그 돈 줄 리 없었고 결국 이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인 형부를 통해 이혼 소송 시 상대방 유책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들었고 폭언 녹취도 가능한지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모 집에서 살면서 저에게 온갖 욕설을 다 했는데 언젠가 도움이 될까 싶어 몰래 녹음한 게 있었습니다. 몇 년간 이어졌으니 녹음 파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어 저는 그토록 원하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모는 1억이 많으면 5천도 된다고 하면서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남편은 돈보다는 미안하다며 다시 합치자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미쳤나요? 그런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게요. 저는 이혼한 걸로 충분히 만족했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시댁 식당이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관여 안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식당이 망하니 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함부로 했던 그 영상들이 너튜브에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폭발하였고 해당 식당이 어디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손님이 뚝 끊기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식당 출입구와 창문에 사람들이 낙서까지 하면서 더 이상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한 번만 보자고 했는데 고민 끝에 만나러 나갔더니 말 그대로 그짓골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사과도 안 받고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이자 전 남편은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아빠가 들어오셔서는 전 남편 멱살을 잡고는 다시 한번 내 딸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니 그렇게 알게. 장인어른, 5천만 원이 안 되면 3천만 원이라도 아니면 2천만 원이라도 안 될까요? 이 자식이! 아빠는 결국 전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전 남편은 나가 떨어지며 끝까지 제 탓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전 남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방통대를 무사히 마친 뒤 대학원까지 진학했습니다.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지만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생각이랍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누구나 기회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힘든 시기에 계시다면 꼭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